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어제까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참 행복한 고민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제 17,000원, 18,000원 사이에서 방송을 진행을 해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가고 있어요. 목표가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가 8만원대. 지금 오늘도 6만 8천 원대를 지금 보면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오늘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오늘부터 좀 봐야 될 부분이 여러분들 베트남 원전 수주 관련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수주를 베트남에서 한다. 이게 과연 단순한 기대감에 불과한 뜬구름일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베트남 원전 수주 가능성을 좀 제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주가의 향방까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베트남 원전 수주 가능성을 보려면 해당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원전 도입 환경이나 뭐 에너지 수요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일단은 보면 제가 여러 부분들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전력 수요 폭증으로 고민이 되게 큰 나라예요. 인구 1억 명에 달하는 베트남이 최근에 몇 년간 지금 연 10%에 육박하는 전력 수요 증가율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레이셔닝까지 지금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공급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2023년 기준에 약 80기가와트 수준이던 발전 용량을 2030년에는 183에서 236기가와트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그 초대형 계획까지 세웠을 정도입니다.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면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여기서 엿보이죠. 그리고 특히 석탄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전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큰 것으로 보여요.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2016년도에 이제 우리 형편에는 야 이거 뭐 아직 원전은 시기상조다 라면서 계획을 전면 보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기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2050년 탄소 중립 선언과 맞물려서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지금 이게 4월 달 정도인데 4월에 베트남이 수정 그 전력 개발 계획 PDP-8을 통해서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6.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을 첫 가동하겠다는 목표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최대 6.4기가와트, 2050년까지 추가 8기가와트 원전으로 충당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이런 계획의 배경에는 믿을 만한 기저전이 없이는 안정적인 성장도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실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또 지난해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부족하다. 원전 도입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라고 그렇게 또 강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올해 이제 전력 계획에서도 지금 SMR 있잖아요. 소형 모듈 원전까지 2030년 이후에 도입하는 그런 안이 여기 보면은 거론이 되었을 정도예요. SMR 관련해서 또 지금 베트남에서. 즉 큰 틀에서 베트남은 에너지 안보랑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 부활을 공식 선언한 상황이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와 지금 얘기를 하고 1,500억 불 교역 달성에 관련해서 노력하면서 뛰겠다. 원전 협력도 확대를 하겠다.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베트남이 과연 어느 나라와 손을 잡고 원전을 지을까가 이제 관건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에 보면은 2010년도 이후에 베트남이 러시아와 일본을 파트너로 낙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남부 지역 쪽의 1차 원전은 이제 러시아 쪽에서 진행을 하고 2차 원전은 이제 일본과 프랑스 합작으로 해갖고 이제 ATMEA인가 뭐 건설을 하려고 했어요. 러시아 쪽과 일본, 프랑스 합작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 2016년도 때 취소가 됐습니다. 무산이 되면서 백지화가 됐어요. 그럼 지금 이제 아주 리셋이 돼갖고 다시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뭐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뭐 프랑스 이렇게 이제 유력 파트너 후보군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이 또 플러스가 된 거죠. 현재 러시아, 일본이 다소 뭐 유리하다고 또 관측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베트남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 일본 업체들을 좀 고려를 하되 기술력과 그 가격 경쟁력이 좋은 다른 국가에도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정부 관계자가 발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 일본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여러분들 2025년 5월 달 소식인데 러시아가 베트남과는 사실 전통적으로 우호국이에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정부 관련자와 뭐 베트남 당서기장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도 그 당시에 또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원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또 합의를 했고 베트남의 최신 VBER 1200 그 원전 관련해서 그거를 짓는 협상을 시작했다고 러시아 측이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기술 인력 양성, 연력 공급 뭐 여러 가지 이제 통 크게 어 러시아가 지금 제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전 패키지로 이렇게 또 베트남 쪽에 적극 구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일본도 과거에 인연은 있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이제 해외 원전 사업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었죠. 예, 뭐 그런 부분들. 아무튼 이런 지금 현상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완전 르네상스 시대에서 뭐 지금 한국이 다크호스에서 이제 유력 후보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수주 지원이랑 국내 원전 산업의 그런 어떤 경쟁력이 좀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한국 베트남 정상회담에서도 지금 양국이 원전 에너지 분야를 협력하는 강화하는 뭐 10건의 무슨 지금 MOU를 또 체결을 했고 그쵸? 베트남 측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원전 인프라에 적극 투자해주기를 또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서도 한국이 참여를 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기술력은 또 검증된 파트너를 얻는 셈이라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역할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뭐 아시겠지만 한국 원전 산업의 주력 선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도 팀코리아의 그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올해 6월달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을 수주를 하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주기기랑 건설 부분을 맡는 핵심 파트너로 합류를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대도 두산은 증기 발생기, 그 다음에 원자로 용기 등을 성공적으로 공급을 했던 바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경험과 신뢰도는 베트남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에너빌리티만의 차별화된 강점도 있습니다. 바로 뭐가 있습니까? 이거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베트남 현재 이미 생산 거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2000년대 후반에 베트남 쾅아이라고 발음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쾅아이에 지금 두산 비나 공장을 세워서 지금 발전선비를 만들어 왔고요. 이미 2000년대 후반에. 그리고 2014년에는 지금 동남아 최초로 원전 핵심 기기의 제작에 필요한 ASME 인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그 신한울 원조용 핵심 부품을 두산 여기 비나에서 제작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베트남 원전 사업에 한국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산이 이 베트남에 있는 현지 공장을 활용을 해서 부품을 조달을 하고 베트남의 인력도 활용을 하면서 지금 보면은 현지화 플러스 원가 경쟁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러시아나 일본에는 없는 두산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SMR도 빼놓을 수가 없죠. SMR 분야에서 두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보아도 선제적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짚어봐야 돼요.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선도기업 뉴스케일 파워에 1,300억 원 규모를 이미 한참 전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뉴스케일과 SMR 기자재 공급 계약 체결도 임박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미국의 NRC가 지난 5월달에 뉴스케일의 그 77메가와트급 SMR 디자인을 최종 승인을 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 기존에 원래 50메가와트인데 77메가와트로 출력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뉴스케일이 또 지금 움직이는 그런 방향, 유틸리티, 그 다음에 뭐 빅테크 기업들과 이 뉴스케일이 초기 프로젝트를 논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게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분명히 뭔가 터져 나올 거예요. 좋은 소식이. 그래서 두산이 이 차세대 SMR 시장에서 사실상 글로벌 제조 파트너 1순위로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데, 베트남이 향후에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이 소형 모듈 원전 SMR 1기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실상 고려를 하면 두산의 SMR 선점 효과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예, SMR 도입에 베트남 원전, 베트남이 또 SMR을 지금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까지 베트남 원전 SMR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나선 만큼 글쎄요, 두산으로 큰 호재가 다가올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두산으로서는 등에 날개를 단 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물론 냉정히 말하면 아직 여러분들 이 승부는 뭐 시작 단계입니다. 베트남이 뭐 일단 뭐 러시아 쪽과 지금 대정부 협정을 추진 중에 있고, 일본이랑도 접촉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한국이 이제 막 워킹그룹 협의를 재개한 수준이지만 정부 쪽 움직임들을 보면 베트남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수뇌부까지 이렇게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을 하는 만큼 또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그런 그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이 좋은 기술과 가격 조건으로 내건 만큼 가격 경쟁력과 건설 속도 면에서 강점이 있는 이 한국형 원전 APR 1400 등 이런 것들이 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러시아 쪽은 지금 현재 또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는 장점은 있는데, 국제 제재 등의 있던 이런 어떤 리스크를 타 국가에서 안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술력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해외원전 실적의 포트를 보면 전무한 데다가 자체 원전 산업 축소로 인해서 공급망 열세가 지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가성비 좋고 실적이 또 확실한 한국팀에 베트남이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뭐 충분한 현실성이 있는 그런 움직임이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원전 수주 가능성은 단순한 뜬구름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로 보여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수주 가시화 시점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선 러시아 주도의 1차 사업에 이어서 한국이 2차 신규 원전 또는 SMR 실증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는 형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러시아를 등져버리지 않고. 그래서 베트남 정부 내부적으로도 러시아 플러스 한국 하면 다변화 전략을 통해서 얘네들이 뭐 두 쪽 다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면서 진행을 해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 최적 조건을 이끌어내려는 그 계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 사격 등을 또 등에 업고 경장에 또 뛰면서 수주 실패보다는 언제 얼마나 참여하느냐의 문제로 다가올 것 같아요. 앞으로. 자, 이제 주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68,000원대 유지. 지금 7만원 선 가까이 이렇게 치솟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베트남 원전 수주 기대, 그 다음에 또 앞전에 말씀드렸던 SMR 사업 진전, 원전 르네상스 관련 소식들,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탈원전할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나락으로 간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근데 결국에는 이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에 대한 외교,
아직 흠잡을 건 없어요. 예,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국산 K원전의 해외 진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마 주가가 탄력을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8월 11일에도 지금 뭐 어제도 베트남 원전 협력 소식 때 지금 뭐 들어오면서 장중에 4% 넘게 급등을 했죠. 지금 8만 원 목표가를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적으로 15% 남짓 남은 상황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볼 때 주가가 8만 원을 넘볼 만한 그런 모멘텀은 저는 아직 충분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가장 임박한 이벤트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뉴스케일 SMR 본계약입니다. 두산이 곧 뉴스케일과 이 최초 상용 SMR 모듈 제작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들은 이미 지금 업계에 사실 파다한데 공식 발표라도 뜨면은 SMR 사업 본격화에 대한 그런 부분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발주, 부가적인 발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에 즉각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유스케일이 지금 유스케일 파워가 2030년까지 첫 SMR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까지 지금 고객이 커스터머가 지금 막 줄지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두산 입장에서는 뭐 미래먹거리 가시화로 투자 심리가 달아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원전 수주전에 이런 어떤 실질적인 진전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폴란드, 이 사우디 뭐 이런 국가들 그렇죠? 이런 국가들이 뭐 다른 어떤 그 원전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한국이 유력 후보로 다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코 두코바니 프로젝트는 이미 수주에 성공을 해서 후속 절차를 밟고 있고 폴란드의 2차 원전 부지에 한국형 원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한 줄 한 줄이 두산 주가에는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베트남과의 협력 MOU 체결, 예비 타당성 조사 합의 같은 그런 뉴스도 주가에는 즉각 반영이 되겠죠. 실제로 베트남 측이 한국 기업의 원전 투자 환영을 밝힌 소식만으로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던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국내 정책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할지 새 정부가 원전 산업의 육성 의지를 강하게 이렇게 좀 내비친 만큼 신규 원전 건설 재개나 뭐 SMR 국내 도입 등의 정책이 좀 구체화가 되면은 에너빌리티의 직접적인 수혜가 될 거예요. 원전 관련 여러 가지 수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고 원전 관련 국내 라이센스나 뭐 인허가, 연구개발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면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뭐 이런 부분들.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이제 6월 30일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이 72,000, 3,000원대를 돌파를 하면 그때 이후에 쭉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리스크가 아예 제로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작년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작년 몇 월 달입니까? 지금 이제 막 1년 정도 된 것 같으니 처음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방송 해드렸던 건데 이게 목표가도 이때 말씀을 또 드렸었고 7월 18일이네요. 7월 18일 7월 18일 나오고 있어요. 그쵸? 뿐만 아니고 어저께요. 어제 7월 18일 지금 뭐 1년 남짓 됐는데 지금 뭐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17,000원, 8,000원대예요. 지금 뭐 4배 가까이, 4배, 3배 넘게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가능성도 있는데 조정이 온다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관점을 알아서 잘 잡으시겠지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리스크라고 하면 리스크를 정리해서 좀 찾아보면
장밋빛 장만만 말씀드리지 않죠. 리스크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리스크 뭐 해외 수주 관련 우리의 기대치, 수주 관련 뭐 딜레이나 그렇죠? 네, 수주 관련 딜레이나 뭐 유스케일의 SMR 관련 첫 사업이 추가 뭐 어떤 뭐 어디까지나 리스크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만약에 있다면 추가 난관에 부딪히는 등의 어떤 뭐 노이즈가 발생하면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리고 뭐 전통 발전 설비 분야에서 실적 부진이 뭐 계속되면은 투자 매력이 감소할 수도 있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뭐 매출은 증가세를 지금 계속 유지를 하면서 누적 영업이익이 지금 엄청나요. 그렇죠? 4,100억 원이 넘었죠. 예, 견조한 흐름입니다. 전망을 해보면 8만 원 돌파는 가능하나 단기 과열의 유의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또 애매하게 말하냐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재료의 현실화 여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제시된 이런 호재들이 현실에서 차곡차곡 성과로 확인이 되는 순간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단순히 뭐 8만 원을 넘어서 새로운 레벨로 재평가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두산 베트남 원전 기자재 1조 원 공급 계약 체결, 뭐 예를 들면 이런 헤드라인이 뜨면은 뭐 지금 주가는 뭐 그냥 히스토리로 남겠죠. 예, 그 정도의 게임 체인저급 뭐 호재가 아니어도 유스케일 계약, 뭐 추가 해외 수주 등이 이렇게 한 방씩 나와주면 전고점 돌파하고 8만 원 돌파는 충분히 가시권이라고 봐요. 예, 반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기대치보다 진행 속도가 더디거나 뭐 그러면 주가가 뭐 나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미 원전 산업의 구조적 성장 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큰 흐름은 변함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전환이랑 전력 수요 증가라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원자력에 다시 주목을 하고 있고, 한국이 대한민국이 두산이 그 핵심 밸류 체인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탈 개선 흐름이 이어지는 한 이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중장기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베트남 원전 수주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당장 내일 계약서를 쓰는 단계는 아니니까 뭐 과도한 기대는 뭐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베트남의 원전 재개 의지, 그 다음에 한국의 참여 의욕, 이게 맞아 떨어진 만큼 지금 이 분위기로는 에너빌리티의 활약 무대가 머지않아서 동남아까지 넓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청사진 하나 둘 현실화될 때마다 주가는 차분하게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계단을 밟아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시장의 소리, 해외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면서 냉철하면서 좀 특별한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뭐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제가 직접 또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댓글, 응원 댓글도 상관없고 뭐 궁금하신 점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뮤추얼증 기술을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이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